앞에서 소개는 했기 때문에 토론적인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합 토론 시간은 50분인데 오늘은 세미나를 위해서 토론자분들은 약 6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불로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백인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병인 교수입니다. 쭉 발표를 들어보고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자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술적이나 이제 개별적인 그런 멘트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왜 필요한가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좀 이야기 드리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이런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활용하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지금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출소자에 관련된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는 이것은 일단 여러 가지 교정 분야 그리고 이제 범죄학 분야의 다양한 학술적인 논의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응용이 된다면 교정 행정의 개선 그리고 교정 복지의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굉장히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양적 분석 이걸 시도하는 것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러한 조사 결과로 나타난 그 숫자의 의미 그건 이제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갖다 파악하고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뜻을 갖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위해서는 물론 새로운 고급 통계에 대한 활용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깔려 있는 그 우리 사회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맥락이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 숫자들을 해석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발표한 내용 중에 그 텍스트 마이닝 기법 이걸 이용해가지고 숙식 제공 서비스 수료자하고 중도 탈락자를 비교해서 분석하는 그런 작업 이런 걸 얻은 그 결론 이런 거 하고 실제로 이제 이게 일반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양적 분석 작업을 통해서 나온 결론 이런 것들 간에 이제 사실 이제 유사점은 어떤 것이고 이제 차이점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 보다 더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어떤 확인 작업 이것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 출소자의 사회 적응 예측 모델 개발 작업 이것은 실제 상황하고 예측 모델이 과연 얼마나 이제 유사한지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예측 모델만 일단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된다면 이런 예측 모델이 얼마나 현실에서 유사한 결과를 갖다 나타내는지 이걸 여러 시기에 걸쳐가지고 다각도로 비교 분석하는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 시간 동안 좀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축적되고 그걸 비교하는 그런 연구도 앞으로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청소년의 아동학대하고 이제 지역사회 강력 범죄율이 상당한 시간이 이제 흐른 후에 나중에 이제 중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갖다 종속적으로 이제 연구한 그런 어떤 연구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사실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외생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좀 신체적인 검토도 함께 이제 동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주어져 있는 데이터만 분석을 했는데 사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뭐 대표적인 걸로 친구와의 접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가정 환경이라든지 학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그 5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다른 변수들 이런 것들을 또 얼마나 모델에 넣어가지고 이제 종합적인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처음 그 발표한 그런 연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보니까 개별 범죄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까 이런 걸 갖다 모색하는 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표한 그런 연구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 가지고 단지 연도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뭐 우리 사회에서 이제 뭐 교정 정책일 수도 있고 이제 사회의 어떤 통제 정책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주요한 정책상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시청적으로 깊이 있게 이제 파악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좀 더 어떤 연구의 어떤 질을 갖다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현희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분 아까 제가 인사 말씀에서 드렸지만 여기 관련 분야에 참 전망이 밝다 이런 긍정적 희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실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이 오늘 세미나 발표 논문들은 한결같이 지금 현재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유용한 연구들로 사례되고요. 이제 제 생각으로는 특히 아울러서 이제 범죄 문제에 관한 그 접근 관점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프레임이 적용돼서 참 다행스럽고 그렇습니다. 감히 잘 모르지만 감히 제가 내부 발표자분들의 것들을 읽고 나서 제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현 발표자님 하신 거요. 이제 출소자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셨는데 이제 빅데이터 기반 머신 러닝을 통해서 기재할 수 있는 출소자 보호 서비스 방안을 그것도 개인별 맞춤형 이게 갱생보호 서비스 그것도 또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서 하신 독특한 연구 같아요. 그리고 또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서비스 과학화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표준화, 일반화의 지표로 사용하기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통제, 관리 그 한 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 양쪽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표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 통제 관리에 해당하는 왜 제공을 하지 이쪽에만 치중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제공을 막을 것인지 이 처우라든가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좀 축이 좀 기울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방점을 지원 이쪽을 이제 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천가들이 적용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고 참고할 만한 연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권준성 발표자님께서 발표하신 거요. 이제 그 심리 상담 데이터가 참 어려워요. 분석하는 게 질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이 심리 상담 이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숙식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이제 구분하셨잖아요. 이제 중도 탈락자하고 성공적으로 맞춘 사람하고 이 6개월이니까 성공이라고 하기는 조금 좀 기준을 그렇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이것을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법을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좀 사회과학에서 좀 취약했던 이 비정형, 반정형의 텍스트 자를 활용 가능성을 좀 선도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어떻게 하면 이 6개월이지만은 그 탄력육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바를 굉장히 이제 제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 서비스가 이제 가능한 이게 보호 대상자들의 이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저도 참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진혁 발표자님 보신 거 이제 KPHI 그다음에 KPHI LPA 이 두 가지 이제 척도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범죄자의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범죄 재범 예측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냥 물리적인 요건들, 뭐 경제 수준, 뭐 성별, 뭐 이런 거가 있지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참 하기 어려운데 참 되게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형법법 보호 대상자들의 잠재 프로파일 분석으로 재범 예측에 관한 어떤 과학적 기법을 도입을 해서 이제 굉장히 재범 방지에 관한 의미 있는 함의를 도출하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발표자님께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낮다고 뭐 아쉬워하셨는데 이제 저의 생각으로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이제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출소자의 일반적 특성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일정한 그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좀 고려한다면은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김준범 발표자님께서 발표하신 거 이제 사실 청소년 비행 문제는 언론에서 봤을 때 너무 이제 자극적이고 과장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회복지를 합니다만은 아무리 중비행을 했든 경한 비행을 했든지 간에 그 아이들은 우리가 보호를 하지 못해서 위기에 처하게 만든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자꾸 이제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한 비행에 빠진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케어를 해주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청소년 중한 비행의 주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시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이제 비행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아동학대라는 미시적 접근 플러스 이제 지역사회 강력범죄라는 거시적 접근 이 두 가지 프레임을 동시에 적용한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 청소년 패널 스토리를 이제 활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가지는 자료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박태경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용한 세 개의 변수, 이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정말 설득력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동 패널 스터디가 가지는 데이터의 한계를 좀 극복을 넘어서서 그런 다른 요인들이 좀 동시에 고려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저는 이제 네편 모두 정말 훌륭한 연구라고 생각하고요. 범죄 문제에 관한 새로운 대응 방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학교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를 수행하신 네 분께 다시 한번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대 김병배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경기대학교 김병배 교수입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좀 대단히 짧은 시간 안에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시켜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은 발표를 듣게 돼서 개인적으로 많이 자극도 되고 도움도 되는 아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틀에서 총평을 한번 좀 드리고요. 개별 페이퍼는 간단하게 포인트 하나 정도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재범 방지를 위한
사업들인데 아마 이제 우리 1990년도 그리고 2000년도 미국 범죄학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교정 분야의 핵심 키워드 두 개를 뽑으라면 아마 R&R과 그다음에 이제 리엔트리 이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뭐 대부분 여기 계신 프로에 계신 분들 어떤 것인지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R&R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고위험 대상자에게 집중하고 그다음에 범죄 유발적 요인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상응성 원칙에 이제 좀 주의하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리엔트리는 사실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대구금, 그러니까 매스 인카스트레이션의 이제 출소자들을 상대로 해서 주거 지원 서비스와 이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대단히 강화하는 이런 이제 두 가지 흐름이었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사실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우리 이제 R&R 쪽 캠프에서 강조하시는 분들은 R&R에서 주요 재범 요인으로 8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핵심은 빅4라고 해서 사실 범죄자의 반사회적 성격과 태도를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리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보다는 취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주거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 사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들을 대단히 강조하는 이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서로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이렇게 페이퍼에서도 이제 저널 파이트도 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우리 공단의 역할을 이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공단의 주요 핵심 사업들은 아마 리엔트리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주거나 취업 지원 뭐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그쪽에 좀 강조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두 진영 간의 어떤 논란들이 모아진 종착점은 어디였냐면 결국은 반사회적 성격이나 태도에 관한 부분을 어드레스하지 않고서는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주거, 다른 이런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이 사실은 매우 효과적이진 않더라 이런 쪽으로 결론이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공단에서의 사업 방향도 사실은 이런 쪽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전반적인 총평을 하나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그 사업에 대한 개별적 페이퍼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이제 조금 저는 첫 번째 발표 우리 김정현 연구원님이 해주신 이 발표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좀 흥미로운 발표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나 토픽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저도 흥미롭게 읽었고요. 너무 짧은 시간에 사실은 발표를 들어서 제가 100% 페이퍼를 이해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좀 양해를 구하고요. 첫 번째 현실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공단에서 이 이제 사회적인 예측 모델은 이미 아마 개발이 끝난 것 같고 아마 지금 진행되는 게 이 서비스 매칭에 관한 부분을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잘 개발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호관찰소에도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가 다 활용이 되고 있고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에 기반해서 처우 계획들을 자동 산출하게 요즘은 이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병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면 보호관찰소에서도 기존에는 관리감독 통제 위주의 많은 이제 지도 감독을 했다가 여기에 있는 사회 서비스를 매칭하는 부분들이 같이 잘 결합될 수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우리 법무보호 서비스 확대라든가 타당성 있는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에 조금 영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현실적으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와 이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 전반적인 그 가정은 뭐냐면 그 법무보호중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까 10몇 가지 서비스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를 정해놓고 대상자의 프로파일이 어떤 서비스에 적합한지를 조금 매칭하는 방법으로 아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개별 서비스들은 이 보호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은 그러니까 주거지원 서비스가 재범 방지에 미치는 영향과 취업지원 서비스가 재범 방지에 미치는 영향들은 다 영향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앞에서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R&R과 리엔트리 얘기로 다시 돌아오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했던 요인들이 뭐였냐면 R&R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사회적 성격과 태도에 대한 교정 부분이 재범 방지에 제일 중요했다라고 본다면 여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취업 지원 서비스나 주거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도 영향력은 분명히 다 개별 서비스들마다 재범 방지에 미치는 영향들이 다 상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서비스를 정해놓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적합한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서비스가 재범 방지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고려를 해서 서비스 제공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아까 이제 아레나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이 뭐였냐면 고위험 대상자에게 집중하라는 원칙이었는데요. 과연 이 지금 서비스 매칭 프로그램에서 이 보면 사회적 예측 모델에서 나오는 총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총점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도 분명히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그 총점에서 나오는 점수를 서비스 매칭 과정에서는 어떻게 연계를 하실지에 관한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디자인을 하시면 훨씬 더 타당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프로그램들 페이퍼 중에는 제가 여기 박찬혁 교수님이 발표하신 페이퍼도 보면 사실은 이제 저도 요게 아레나적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논의가 사실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척도 안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이제 변수들은 사실 이제 심리적인 척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는 대부분의 척도들이 사실은 기존의 아레나적 관점에서 말할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non-criminogenic need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범죄 유발 요인이 아니라 범죄 유발 비범죄 유발 요인이라고 사실 부르는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재범 예측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KPHI 척도는 사실은 재범 유발 요인과의 관계성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뭐 예를 들면은 공단 내에서의 어떤 문제 행동, 프로그램의 탈락률 뭐 이런 부분하고 조금 더 관계를 보시는 게 앞으로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 페이퍼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요. 사실 저도 이런 비슷한 연구를 좀 주제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있고 방법론으로도 이게 이제 여기 쓰신 방법론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쓰는 방법론적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방법론 쪽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 데이터, 그러니까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네스팅됐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1,600명 정도의 청소년이 있고 이 청소년들이 90몇 개의 지역사회에 이제 네스팅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분석 방법들은 이제 다수준 분석이라는 멀티레벨 모델링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면 추후에 훨씬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도출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식 부산교도소 소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배우는 참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법무부 우리 교정에도 교도소 행정을 총괄하는 걸 교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교정 정보 시스템을 한 이런 시기에 15년 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할 때부터 심리검사에서부터 정적인 요인, 동적인 요인을 다 이렇게 지금 입력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엄청난 지금 저희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데이터 활용 면에서는 아직은 이제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아쉬웠고요. 다만 저희들도 이렇게 개인정보 활용에 수형자의 경우에 개인정보 활용에 상당히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또 보완이 필요하면 법적인 조치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은 이렇게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을 이렇게 참 양성하고 채용해야 되겠구나. 또 한편은 또 이렇게 학계 연구소와 또 교수님들과 함께 협업을 참 필요하겠다 하는 좀 폐쇄적인 우리 교정 행정이 앞으로 좀 이제 개방적으로 이렇게 융합 행정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특히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해하기 바빴습니다. 고난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은 상식선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두 번째가 발표하신 심리상담 빅데이터를 활용한 숙식 제공 중독 포기자 언어 키워드에 대한 우리 권준성 연구원님의 이렇게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내용이 10년간이나 이렇게 축적되었구나 하는 것을 들었는데, 다만 10년의 기간이 아까 이제 결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상당히 긴 기간에 이렇게 보호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되었고 또 그런 용어의 변화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기간별로 그런 이렇게 언어의 쓰임에 비교하는 것도 뭐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키워드에서 이렇게 쭉 나왔던 용어들이 이제 아주 문제라든지 무슨 단어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게 긍정이다, 이게 좀 부정이라는 것이 드러나지만, 예컨대 그 외에 많은 또 단어들은 자립이다, 무슨 그런 용어들이 맥락상에서 뭐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이렇게 이제 보완해서 또 연구한다면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기 청소년기 아동학대와 지역사회 강력범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아주 참 큰 주제고 또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책의 45페이지죠. 45페이지에 이렇게 연구 결과 보면은 여기도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T1 지역사회 범죄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해서 맨 끝에 P값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의하지 않은 이제 결론이 난 것,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아동학대와 지역사회 강력 범죄율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가 유의하지 않는 점은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상당히 복잡한 연구겠죠. 이게 패널별과 또 전국의 통계를 동시에 이렇게 비교를 했기 때문에 특히 대도시와는 달리 청소년이 거의 없는, 아까 여기 이제 무슨 전북 진산군이라고 했는데 진안군입니다. 제가 전북에 삽니다. 그래서 무진장이라 해가지고 무주진한 장수, 거기는 거의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낮고 아이들이 적은 그런 곳에 이제 청소년이 없는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주 이 연구가 계속되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박찬영 연구원님의 제명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잠재 프로파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결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부분도 이렇게 유의한 결과가 이렇게 좀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이게 범죄 특성이나 이런 제명이나 범죄 횟수나 이런 특성에 따라서 숙식 지원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을 이제 요인이 뭔가를 찾았는데, 사실 숙식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거기서 재범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은 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유의한 결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좀 우선 당장간 쉽게 한다면 이렇게 재범한 숙식기간, 재범한 숙식 대상자가 범죄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접근한다면 더 현재 단계에서는 더 명쾌하게 좀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학대와 지역사회 강력 범죄율도 너무 전국 단위 큰 단위로 처음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작은 단위에서 그 단위 안에서도 도심 지역이 있고 또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단위에서 연구한다면 더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머신러닝 기반 출소자의 사회적 예측 모델은 가장 이제 우리 보건공단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참 유효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빅데이터구나 하는 실용적으로 바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구나 하면서 참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제 아까 우리 김병대 교수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 서비스 이렇게 자원들과 연계하는 부분도 좀 더 확대하고 이렇게 더 고쳐져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계속 조두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두순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기반 출소자의 예측 모델은 아주 이제 앞으로도 기대되는 모델이긴 하지만 이 모델 보고 아까 결론을 내리셨지만 정말 조두순에게 지금 취할 수 있는 아주 지금 디테일한 그런 대비책을 도출했다고는 아직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근데 이제 그런 디테일한 것을 찾으려면 많은 그 요인들, 요소들을 더 이렇게 재범 방지 요소들을 활용책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건 아날로그인데요, 빅데이터가 아니고 저는 10년 전에 조두순과 똑같은 아동 성범죄가 캐나다 그 온타리오주의 도시에서 찰리라는 수용자가 출소 직전에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온 도시에서 그 온타리오주에서 출소를 막았는데 그때 이제 해리 목사라고 하는 분이 교도소 자원봉사자인데 여러 명이서 이제 멘토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찰리라고 하는 조두순과 같은 그런 범죄자를 멘토링을 교도소에서 해가지고 출소 이후에 계속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준 거고 그래서 이제 재범 없이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사람 계속 아동 성폭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후원과 책임의 서클이라고 하는 단체가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두순 나온다니까 계속 뭐 1대1 보관차를 한다니 뭐 CCTV를 달다니 뭐 초소를 짓는다든지 막 별 대책들이 다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시와 교육으로 변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좀 모셔보셨어요.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여는 것은 조건 없는 존중과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것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공조직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시민, 이웃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해리 목사님과 같은 그런 이웃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까 말한 후원과 책임의 서클과 같은 그런 자원을 자꾸 찾아내고 이 요인에 집어넣는다면 바로 조두순이 나오기 전에 그러한 멘토링, 건강한 멘토링 조직을 통해서 계속 스스로 자기 자체를 이렇게 책임을 느끼고 피해 공감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이웃도 하나의 투트랙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공적으로 CCTV나 뭐 전자발사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그러한 사회적 자원이 함께 가야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한국에 6년 전에 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제가 이제 함께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12월 말경에 KBS 그 금요일날 하더라고 시사 직격에 지금 조두순 대책이 나올 때 그 아까 말씀드린 후원과 책임 서클이라는 게 포사라고 영어를 약칭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취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셔서 범죄 문제에 대한 현대 범죄 대책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대안이라는 것을 한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의 노일석 소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장 노일석입니다. 길어질 거는 제가 인터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1,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게 다른 정말 다른 접근과 되게 재미있는 연구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AI 기법, 세 번째, 네 번째가 통계적인 기법이어서 뭐 용어도 보면 통계적 기법에서는 샘플링하고 그다음에 R 쓰시고 근데 AI 기법에서는 파이썬 쓰시고 마이닝, 불두기 사용하시고 등등. 그래서
이 두 개의 방법론에 대한 고민들이 저도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결과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기법에서는 되게 성능이 되게 좋게 나오지만은 그다음 개발하는 차원이지만은 뭔가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측면들. 그다음 통계해석 기법은 약간 샘플링하고 이런 부분들이지만은 학습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그냥 설명력이 좋은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그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서버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 여러 가지로 사실은 연계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주제가 이 대주제 그러니까 AI 플랫폼 구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약간 좀 약이 되는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 과연 공단 관련된 데 빅데이터가 있는가? 빅데이터가 있나요? 많은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빅데이터 예를 들면 뭐 이미지라든가 음성 뭐 아니면은 뭐 로고 데이터도 있긴 하겠죠. 과연 빅데이터가 있는가? 그럼 빅데이터가 없다면 빅데이터 관련된 기법들을 사용할 필요는 있는가?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서브 구축하고도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금 이제 질문이 있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발표가 그 학습 데이터는 제가 알겠는데 약간 타겟 레이블이 정확하게 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는 랜덤 포레스트를 쓰셨는데 약간 그거 말고도 클래스파이어들이 있잖아요. 선형도 있고 뭐 SVM도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같이 분석해서 왜냐면 자료가 있으니까 분석하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약간 앙상블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시면 더 좋은 연구로서 더 좋은 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의 장점이 뭐 이런 성능이 되게 좋은 거지만은 이게 설명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있으면 또는 비정형 데이터가 되게 많으면 머신러닝의 방법을 쓰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사스 분석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건 서브 구축하고 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민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두 번째 발표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와 되게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의 고민과 아마 연구자의 고민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자연어 처리를 하지? 이런 고민들인 거죠. 근데 사실 첫 번째 발표 때와 두 번째 발표의 방법론이 어떻게 생각하면 야 바뀌었으면 이건 근데 이게 바뀌었으면 한 느낌이 약간 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방법론에서는 진짜로 그 타겟 레이블이 되게 명확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중도 탈락자와 수료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습 데이터를 넣어서 사실은 그 연구가 진행되다가 조금 멈춰진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큰 주제 AI 플랫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델링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델링 작업을 하기 위한 전처리와 여러 가지 피처들을 개발하는 정도로 멈췄구나. 물론 향후 연구에서 많이 진도가 나가시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연구들이 AI 플랫폼 구축에 상당히 기반이 되는 연구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방법론의 이런 부분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자연어 처리를 저도 이제 하면서 내가 이 자연어 처리가 왜 하는 거지? 이게 멋있으니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 그 자연어 처리라는 거는 약간 너무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러프하게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러프하게 뭔가를 제시할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수료자와 중도 탈락자의 두 집단에 대한 비교를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면 자연어 처리로 굉장히 러프한 데이터를 대충해서 한번 경향성을 보기 위한 이런 방법론으로 쓰신다는 건 조금 좀 무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것들을 어떤 방법론을 쓸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심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진짜 이 플랫폼 개발 속에서 참신한 그런 방법론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단지 이제 서버 관련된 것들도 이와 관련해서 좀 고민할 부분도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응원하고 저도 이제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또 많이 고민하고 이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법무보호공단의 보호복지공단의 조희원 팀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무보건복지공단 주연 팀장입니다. 저희 공단에 입사한 지가 10년 조금 넘어서 있는데 저희 공단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이렇게 낱낱이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 아까 공단에 과연 빅데이터가 있느냐 제가 그 다음에 토론자인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책임도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라는 생각을 이 출소자 재반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제가 시작을 작년부터 해서 한번 떨어지고 올해 이제 시작을 해서 편승하는 데까지 제가 뒤따라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 공단에서 뭐 다들 공공기관이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에 저희들이 이제 문을 열고 나오는 단계입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진짜 저도 축구를 좋아하진 않지만 축구 되게 잘하는 사람은 공을 보고 가지 않고 공이 올 곳을 보고 가는 사람이 축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단이 공만 보고 쫓아다녔다면 지금 이제 대상자의 수요와 예측을 보고 다니는 패턴으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데이터 양 자체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들여다보니 과연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 의문점이 출발로 해서 계속 지금 풀어나가는 시점이라서 또 공정식 교수님하고 다른 연구원님들조차도 공단에서 직접 와서 서버를 들여다보고 이 부분을 다 들춰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나중에 또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발표에서 머신러닝이라고 출소자 사회 예측 지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아예 출발을 하는 관점에서부터 점수가 8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부분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8점을 아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34점 만점에 8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호환할 수 있는 부분 100점 만점에 8점하고 34점 만점에 8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부분에서 그랬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보통의 8점이라고 하는 스탠다드를 좀 만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안본 거기에 표시를 좀 명확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식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게 한 단어 형태소라고 하는 한글의 기본 기초가 되는 이 단어의 파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동사가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 긍정이 되고 부정이 되고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고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담당자들의 이런 관련해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명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잠재 성장 프로파일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 KPHI라고 하는 공단에서 개발한 2016년도에 개발하고 17년도에 타당성 검증까지 마친 나름 좀 자부하고 있는 프로그램 되게 돈도 많이 들고 없는 집안에서 되게 큰 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위한 이런 실태나 실용성 부분을 검증을 해주신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개발이 되는 과정 KPHI라고 하는 신선한 척도가 개발되기 전까지 원래는 MMPI를 조금 축소를 해가지고 관련 내용들을 그 대상자들이 검사하는데 시간을 최소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한 돋보기 형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이 척도가 탄생되게 되는 배경부터 좀 한번 좀 짚어가면서 의미를 도출하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교수님들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공단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제보 안 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양면성의 반대편은 제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을 바탕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KPHI의 탄생 배경, 공단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배경을 좀 같이 관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오늘 기본적인 타이틀하고는 맨 마지막에 주제는 이게 뭐지라고 결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오늘 이 큰 방향하고 패턴에서는 큰 방향은 같겠지만 약간 강론에 들어갔을 때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해서
조금 저도 궁금하게 같고 억지로 연결을 시킨다면 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아동학대 행위자 특별법의 36조에 따라서 감호기관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무보호복지공단이 그래가지고 아동학대 행위자를 감호 처분하면 저희 공단으로 와서 감호기관을 보내기도 하는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용장 밑에 약줄 없다라는 것처럼 진짜 문제 있는 아동은 없을 겁니다만 문제 있는 지역사회와 문제 있는 어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 관점으로 패널에 대한 분석을 그 패널에 대한 그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종단이 들어가고 이 패널 데이터에 대한 한계를 좀 말씀을 해주셔서 패널을 설정할 때 어떤 목값을 가지고 설정하면 좋겠다라는 마지막에 제언 부분까지 포함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패널을 선정하는데 목값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기준으로 패널을 선정하느냐라는 부분까지 나중에 제안해 주시겠지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저도 아까 지역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저도 충청북도 단양에서 왔는데요. 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지금까지 토론자분들이 토론을 해주셨는데 이 토론자분들의 지적사항이나 토론 내용에 대해서 발제자분들의 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분. 네, 첫 번째로 발표를 하였던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많은 토론자 교수님들과 소장님께서 좀 뼈살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번 본 목표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걸 구축해서 데이터 셋을 구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박병현 교수님이나 노희석 소장님이나 김경래 교수님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쌓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많은 통계방 회귀 분석이라든지 다른 이제 분석을 통해서 그 영향도 아레나를 그 요익도 저희가 이제 드러냈거든요. 뭐 분노변으로 관찰사가 본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 그대로 앞으로 이제 그런 연구들 이제 세부적인 이 보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말 그대로 중도 탈락하는 원인은 뭐고 재범하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앞으로 해야 되는 과제에 있고요. 그리고 그와 대한 과제로 권지성 발표하신 대로 지금 숙식 지원도 보고 있고 이제 따로 이제 취업 지원이라든지 허그 일자리라든지 이제 뭐 그런 그 텍스트 마이닝을 각 보호사별로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끝나면은 또 이런 사례에 붙여서 또 연구할 수 있는 걸 다음 과제로 이제 있는데 또 많은 말씀드려 주셔서 저희가 그걸 또 고려해서 좀 더 다양한 분석에 대해서 좀 특성들을 좀 다채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신여희 교수님께서 이제 실천 이제 가능성,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박병희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뭐 출사자분들 이해시키는 거, 그다음 직원분들 이해시키는 거, 그다음 국민들 이해시키는 거, 그다음 다각도로 그래서 좀 실천하고 해석 가능한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도록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뭐 그런 해석 부분, 그다음 앞으로 나아가 다양한 통계 방법을 이용한 영향 분석이 될 수 있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선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나 좀 더 이제 앞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박대인 교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뭐 나오는 수치나 어떤 그런 뭐 방법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맥락적인 측면이나 어떤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정확하고 이제 우리 사회의 특성에 맞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노희석 교수님께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또 물론 이 방법론이 지금 저희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여서 이제 어떤 게 제일 뭐 이걸 분석하는 과정에 어떤 게 제일 적합하고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인지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하면서 좀 확신이 딱 쓰지 않아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확신이 들진 않고 아직은 좀 탐구를 해보면서 하나씩 해보는 단계여서 좀 더 이런저런 방법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탐색도 많이 해서 더 이제 다음번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혁 교수님. 네, 토론해주신 그 교수님들과 우리 기관에서 오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교정 관련된 연구를 제가 이 전공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공간에서 이 귀한 자료를 받아서 한번 어떻게 값을 만들어 볼까. 또 아까 교수님들이 지적하셨던 대로 이 연구를 위한 또 목적을 잊지 않고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 많이 매몰이 됐던 것 같고요. 박대인 교수님과 신혜희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마무리할 때도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배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아레나를 비롯했던 좋은 얘기는 제가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라 끝나고 나면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위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김영식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얘기도 저도 오늘 울산에서 아침에 올라왔는데 라디오에서 저두순 관련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전자감시를 하는데 저도 과연 저게 효과가 있을까? 근데 저도 속으로 그럼 나는 뭘 재현할 수 있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뭐 교화를 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 말고는 몰랐는데 그 아까 조두순과 비교하면서 얘기해 주셨던 사례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다른 교수님들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 종합해서 또 우리 교정 그리고 공간에서 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전복 네, 우선적으로 부족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하고 소중한 코멘트 주심으로써 이제 연구를 좀 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기회해 주시는 진심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지적해 주신 김 교수님과 신혜 교수님께서 이제 무엇보다 이러한 이제 좋은 함의를 조금 더 이제 타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변수들이 지금 변수를 준비해서 설명함에 있어서 다소 이제 아동학대라든가 주요 변수에만 국한하여서 지금 이제 검증을 했다 보니까 이제 비행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집합효율성이라든지 분명히 준비행에 주요하게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지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제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서 연구보다 더 타당하게 이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용배 교수님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 수준, 지역사회 수준을 이제 구분함에 있어서 이제 HLM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GAM이라는 다소 이제 좀 다른 기존과 좀 다른 분석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의식의 출발이 이제 어떤 개인 수준, 지역사회 수준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이 비선형성을 이렇게 띠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타당하게 검증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제가 시작을 하여서 이제 GAM이라는 조금 다른 분석 방법으로 접근하여서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GAM은 이제 주로 지역사회의 특성, 변수, 전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라리아 발생에 있어서 이제 각 지역의 가축 수라든지 평균 기온이라든지 그것이 말라리아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좀 지역사회 체계에 국한한 연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 수준에서는 그러면 사용하지 못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이제 개인의 이제 보험 이탈에 관해서 이제 그 GM을 적용해서 분석하는 것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분석한 연구도 존재하였고 이제 개인 수준에서 분석한 연구도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호작용항을 이제 제가 구성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선행 연구 및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그것까지 방법론상으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그 원고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식 소장님께서 이제 아동학대 요구에 따른 지역사회에서 이제 유의미하게 결과 그 차이가 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귀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해체 이론에 따르면 사회가 해체된 지역일수록 이제 지역 자연 강력범죄율, 범죄율이 높다든지 이제 빈곤율이 높다든지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 이제 강력범죄 탑 특히 이제 상위권 지역을 보시면은 이제 서울시 중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 광역시에서도 이제 대도시에 사실상 그 이렇게 범죄율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회해체 이론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확실히 좀 무리가 있다고 어떻게 보면 결론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해석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론을 이론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론과 우리나라의 실태와 실제적인 모습과 어떻게 이제 매치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매치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결론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기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 팀장님께서 이제 그 공단의 이제 감호 처분과 관련해서 이제 아동학대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지금 잘 이렇게 공부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재원 부분에 있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이제 각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공단 내에서 어떠한 개입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패널 데이터의 한계상 실제로 이제 전국 이제 뭐 이제 굉장히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사실 패널을 구축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9개 지역 내에서 이제 92개 지역만이 매칭이 됨에 따라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원고에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정말 귀한 말씀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발제자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 토론 결과를 보자면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개별 범죄에 대해서 특히 개별 범죄자의 반사회적 인격이라든지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해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있고, 다음 두 번째로서는 숙식 제공이라든지 주거 지원, 취업 지원 등의 환경적 특성이나 요인을 고려해서 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범죄자 개인도 개인적 요인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도 주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종합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실 건데요. 식사는 지금 이 학교 정문 옆에 쪽에 오아시스라는 식당이 있어요. 하얀 철조망 같은 그런 건물이 있어요. 거기 2층인가요? 네,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